1시간 또 하고 뭐라도 좀 드시고 오시죠. 어우, 진짜 힘들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일부러 제가 또 중간에 뭐 워낙 문제가 많기도 했지만 중간에 잠깐 쉬었어요. 58세 남자가 하루 전부터 시작된 혈뇨를 주소로 내원했고요. 평소에 거품료와 부종이 있대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망막병증은 없고 다음 중 혈뇨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의 의미가 하나예요. 이거 2번, 3번이야, 5번이야? 그냥 이 문제예요. 당뇨 환자가 콩팥이 안 좋아서 왔는데 이게 당뇨병성 신증이야? 아니면 당뇨랑 상관없는 또 다른 주행이야? 그냥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혈뇨예요. 사실 DM 네프로페 했을 때는 혈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망막병증이에요. 당뇨병성 신증이 올 정도면 망막병증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망막병증은 없고 혈뇨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뇨병성 신증이 아니라 또 다른 GN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GN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24시간 단백뇨가 2.5g이나 나오고요. 적혈구 원주가 있기 때문에 RBC 캐스트. 이거는 글로메룰라 오리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GN인데 이게 DM 네프로패시냐 아니면 프라이머리 GN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혈뇨도 있고 망막병증은 없고 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추가로 시행해야 할 검사는? 이라고도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뭐 신장 조직 검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GN인지 알아야 되니까. 12세 남자아이가 학교에 심한 운동을 하고 온 저녁부터 검붉은 소변이 나온다고 왔다. 이거는 뭐 사실 뭐 히스토리가 너무 명확해서 RBC가 포포지티브인데 적혈구는 안 보이고요. 이걸 압도마이올라시스라서 그렇죠. 마이오글로빈율이에요. 5번. 60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혈뇨가 발견되었다. 내원하여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단백이 트레이스 RBC가 100개 이상, WC는 생기서 5개. 다음으로 해야 할 검사로 적절한 것은? 일단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60세 남자 환자가 왔는데 혈뇨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소변에 혈뇨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이게 글로메룰라 오리진인지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인지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보니? 라는 문제고요. 보기 중에 고르면 일단 5번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메룰라 오리진인지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인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을 하겠죠. 5번이 먼저입니다. 자, 유관적 혈뇨가 내원한 40세 남자 환자고요. 적혈구 형태 이상이 90%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 이상이면 이건 글로메룰라 오리진이라고 봐야 돼요. 답이 5번입니다. 밑에 문제는 조금 더 복원이 덜 된 거, 더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RBC 캐스트가 안 보이고, 글로메룰라, 아니, 그, 디스모픽 RBC도 거의 없다고 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에 해맞추리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순서 외우라 그랬잖아요. IVP 초음파, 시스토스코피, 레날 CT. IVP 초음파까지 했다. 다음으로 시행할 검사는 4번. 순서대로 외우세요. 24세 남자가 직장 검진에서 혈뇨가 있다고 하여 병원에 왔다. 혈압 110에 80, 체온 36.5도, 소변의 적혈구 형태 이상 검사 사진이다. 오, 다 깨졌네요. 디스모픽 RBC가 대부분이다. 진단은 디스모픽 RBC가 대부분이란 얘기는 5번이란 얘기입니다. 토리공판염. 63세 남자가 붉은색 소변이 나와서 병원에 왔다. 옆구리 통증이나 배뇨곤란은 없었으며 소변에서 핏덩어리가 보였다. 오, 자식감염의 흡연자이며 약물을 복용한 적은 없었다. 이게 저 앞에서 얘기 안 했는데요. 저 소변에서 핏덩어리가 보인다는 게 블러드 클럿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을 시사하는 소변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보면 할아버지고 40감년의 흡연자인데 블러드 클럿 나온다고 하면 아, 이거는 방광암? 이런 게 제일 의심되는 환자긴 합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요. 1번 콩팥 생검, 2번 콩팥 스캔, 3번 콩팥 동맥 조영술, 5번 AF.
답 4번입니다. 고를 게 너무 없네요. 24 남자가 소변이 붉게 나와서 왔다. 9일 전에 인후통이 있었고, 왠지 PS 주연일 것 같은데. 다음으로 시행해야 할 검사는 일단 5번이겠네요. 아마도 글로메룰라 오리진일 것 같긴 한데 5번부터 하겠죠. 다음 중 사구체성 혈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소변 말기에 나오는 혈뇨. 그렇죠. 이것도 블레더에서 나온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번. 저게 나번 프레그먼티드 IBC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디스몰픽 IBC라는 얘기예요. 라번 단백뇨. 답은 나라죠? 가다는 넌 글로메룰라 오리진이고 나라가 글로메룰라 오리진이죠. 25세 남자가 딥스틱에서 자멸 반응이 음성이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딥스틱에서 양성이 나오는데 RBC가 잘 안 보일 때 4번 같은 거예요. 1번, 4번. 지금 딥스틱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답이 5번이에요. 딥스틱에서도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즘 우리가 24시간 요 단백을 모으진 않지만 만약에 모은다면 검체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냉장 보관.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거지 같은 게 나올까 봐 우리가 내분비에서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진단할 때 24시간 유린 메타네프린 이런 거 구하거든요. 그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진단하는 메타네프린을 24시간 동안 소변 모을 때 검체 보관 방법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3번이에요. 메타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3번으로 해야 돼요. 자, 문제 보시죠. 기출문제. 68세 남자 환자가 붉은색 소변 때문에 병원에 왔다. 소변 볼 때 불편한 증상은 없었으며 소변에서 핏덩어리가 보였다. 넌 글로멜라 오리진의 해마추리야. 자식감염의 흡연자였다. 할아버지, 자식감염의 흡연자. 왠지 블래더 캔서. 콩파 초음파와 정맥 깔때기 조영술을 이미 했다. IVP 초음파를 했다. 그 다음으로 시행할 검사는 3번 방광경 검사. 아주 명확한 문제. 62세 여자가 양쪽 다리에 오목부종이 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소변 검사는 소변에 단백질이 트레이스라고 나왔는데 24시간 소변을 모아보니까 무려 4.8g이 나온대요. 많이 봤던 문제죠? 위에 보면 단백질이 10.2에 알부민이 3.8이고요. 멀티플 마일로마 5번 소변 단백 정기 이동 검사. 17세 남자가 단백뇨가 있다고 왔다. 일단 특별한 얘기 없으면 포스트럴 프로테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 얘기 없으면 답이 1번입니다. 18세 남자가 학교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었다고 병원에 왔다. 역시 포스트럴 프로테인유리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가지를 고르래? 와, 고를 거 없는데. 일단 8번 골라야겠죠? 누워있을 때, 서있을 때. 굳이 두 개를 고르라고 해서 위에부터 읽어보니까 썰렁하게 3번이 있네요. 3번, 8번.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 65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었다며 병원에 왔다. 작년 검진에서는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발등이 부었다. 할아버지가 작년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단백뇨가 나온다고요? 왜? 소변 검사에서 단백이 1 포지티브인데 24시간 단백이 5.2g이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막 5.2g 나오려면 4 포지티브가 나와야 돼요. 4 포지티브. 뭔지 아시죠, 이거? 할아버지가 갑자기 단백뇨가 나오는데 알부민이 아닌 단백뇨가 많이 나와요. 5번 소변 단백 정기 이동 검사. 그렇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다 똑같죠? 나오는 문제. 요즘 한국은 비 때문에 날린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도 비가 오네요. 진짜. 날씨도 우중충하고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이네. 여기는. 여기랑 거의 다르지?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비도 조심하시고요. 강남역에 또 물이 넘쳐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옛날에 한번 꽤 오래되긴 했는데요. 몇 년이 된지 모르겠다.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강남역 한번 진짜 완전히 물난리 난 적 있거든요. 완전 정말 다 잠긴 적이 있거든요. 일대가. 진짜 정말 아파트 단지에 딱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내려갔는데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그 지하 말고 지상 주차장에 차들이 다 반쯤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딱 집에 나갔는데 사거리에 차들이 막 거의 위까지 잠겨가지고 막 탈출하고 막 사람들 차 안에서 차 잠기고 뭐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는데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올해 그러네요. 갑상선입니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게요. 이 내분비에서 제일 중요한 병 그러면 당연히 당뇨인데 당뇨가 이게 뭐 그렇다고 시험에 뭐 이렇게 뭐 낼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당뇨는 좀 쉽게 나오거든요. 많이 나온다 뿐이지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갑상선은 낼 게 너무 많고 다양해요. 그리고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내분비에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갑상선까지 많이 하셨다고 하면 다 했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꽤 많이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갑상선입니다. 자, 뻔한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는 뭐 문제풀이 강의니까 넘어가고 바로 여기로 가시죠. 바로 이 슬라이드로.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맨날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는데. 자, 프리티포 보면 X축 보면 가운데가 정상, 오른쪽이 올라간 거, 왼쪽이 내려간 거고요. TSH도 가운데가 정상, 위쪽이 올라간 거, 아래쪽이 내려간 거예요. 둘 다 정상인 게 당연히 정상이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사이로이드의 문제가 흔한가요? 피추이터리의 문제가 흔한가요? 그러면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로이드 질환이 훨씬 많죠. 갑상선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죠. 뇌하수체 질환은 되게 드물어요, 사실. 대부분이 갑상선 환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갑상선에, 그러니까 피추이터리에 문제가 없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요렇게. 자, 맨날 얘기했죠.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여길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인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TSH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티포가 떨어지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일단 TSH가 먼저 감소하고 그래도 항진되면 프리티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프라이머리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에요. 약을 먹였어요. 그러면은 일단 서브클리니컬로 가고 정상으로 가고 여기서 실수로 더 먹이면 뭐 서브클리니컬 하이퍼사이로이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어디에 문제인가요? TSH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바꿔 말하면 피추이터리 쪽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이퍼피추이터리즘을 진단하는데 제일 아주 심플한 게 프리티포 TSH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프리티포 감소, TSH는 정상 이렇게 줬죠. 프리티포 감소, TSH 정상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어디에 문제라고? 피추이터리 문제라고. 이 슬라이드를 이해하시면 뭐 갑상선 기능 검사를 다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45세 남자가 한 달 전부터 힘이 없어지고 몸이 붓는다고 왔다. 5년 전 그레이브스병을 진단받고 메티마조를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대요. 와, 5년이면 너무 오래 먹었는데요. 진단은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아마 처음 진단받을 때는 이 하이퍼사이로이디즘으로 진단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프리티포가 0.5, TSH가 24래요. 이건 뭐야? 0.5, 24. 프리티포 감소하고 TSH 올라가고.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경우네요. 이거는 이 하이퍼사이로이드즘에서 시작해서 약을 먹여서 정상 범위까지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정상 범위를 지나서 뭐 아예 저 하이퍼사이로이드즘까지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진단은 2번 갑상선 저하증.
우리가 갑상선 검사에 갑상선에서 자가항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하나가 TPO 안티바디, 그리고 하나가 TSH 리셉터에 대한 안티바디인데, TPO 안티바디는 진짜 아무 때나 다 나와요. 그냥 자가면역 질환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얘가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뿐이지 무슨 병이다라고 특정 지어지진 않아요.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하시모토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TSH 리셉터에 대한 안티바디는 그레이브스에 대한 거거든요. 얘가 나오면 뭐 거의 그레이브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15세 남자가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왔다. 5년 전 말기 콩팥병 진단을 받고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데 프리티포 정상, TSH 정상 그럴걸요 아마. T3만 약간 낮아요. 적절한 처치는 관찰입니다. 그냥 프리티포랑 TSH 정상이면 관찰 고르시면 됩니다. 관찰. 하이퍼사이로이디즘.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프리티포 낮고 TSH 높고 그래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라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프리티포가 낮고 TSH가 높아요. 그럼 뭐 프라이머리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그럼 TPO 안티바디에서 양성 나오면 하시모토네. 이러고 뭐 그냥 먹이면 됩니다. 레보티록신. 레보티록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작게는 한 50, 보통은 한 75에서 시작하는데요. 적게 먹는 사람이 50,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 150, 이 정도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레보티록신은 75에서 150을 보통 먹는데, 처음엔 75, 적게 쓰는 사람들이 50, 많이 쓰는 사람들이 150 정도 쓴다. 자, TSH가 높아요. 근데 프리티포가 정상이에요. TSH는 높은데 프리티포는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서브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디즘 또는 마일드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TPO 안티바디 해서 양성 나오면 치료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TPO 안티바디 양성이면 치료를 합니다. 이때도 TPO 안티바디. 분명히 증상이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인데 TSH가 높지 않아요. 정상이에요. 그러면 피추이터리의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환자가. 아까 얘기한 그 하이포피추이터리즘 이런 식으로. 하이퍼사이로디즘 치료는 레버티록신이고요. 트리트먼트 모니터링은 TSH인데, 그러니까 하이포피추이터리즘 때도 우리가 글루코콜티코이드 먹이고 사이로이드 호르몬 먹이잖아요. 그 하이포피추이터리즘 때 사이로이드 호르몬 먹일 때는 당연히 TSH를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하이포피추이터리즘이니까 지금 피추이터리에서 TSH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이든 안 먹이든 TSH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모니터링이고 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이 하이퍼피추이터리즘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리티포를 볼 수밖에 없고요. 갑상선의 문제일 때 우리가 TSH를 본다는 얘기죠. 이 밑에 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시험 문제. 학생들이. 55세 여자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왔다. 증상은 당연히 아시죠? 뭐 추위를 많이 타고 변비 있고 살찌고 피곤하고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진단적 조치를 할까요? TSH 1번. 일단 TSH. 전신 피로 한랭불내성 5kg의 체중 증가 거 위주로 또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분비 할 걸 다 했으니.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가 내과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리미티드랑 디퓨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거기 이제 이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에다가 내부 장기까지 문제가 있는 걸 전신경화증이라고 하고요.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그거를 이제 내과에서 얘기를 하죠. 리미티드랑 디퓨즈를 나누는데 일단 자가항체가 달라요. 리미티드가 안티센트롬이요. 디퓨즈가 안티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 다른 말로 SCL7C 이라고 하는 거 조금 자가항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침범하면 디퓨즈, 몸통을 침범 안 하면 리미티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끝 궤양 이런 거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뭐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거, 딱딱하는 거, 손등 쪽에 뭐 이런 거 생기는 거. 손끝 궤양이 하여간 제일 중요하고요. 이 시스테믹 스클로시스, 스클로더마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레이노드 피나미논이에요. 이거는 거의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노드 피나미논이 있다가 다른 것도 생기죠.
그래서 레이노드 피나미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그냥 프라이머리 레이노드로 끝날지 아니면 이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 스클레로더마로 진행을 할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네이폴드 카필라리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게 있긴 한데 시험에 사진이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이거를 문제로 내기는 좀 난해해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스클레로더마 레날 크라이시스는 스클레로더마 환자가 콩팥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치료는 여전히 AC 이니비터입니다. 마하라는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치료도 마땅히 낼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치료가 입증돼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후가 안 좋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인데 레이노드는 치료가 명확하죠. 뭐 추운 거 피하고 혈관 확장제인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거 쓰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또 혈관 확장제인 우리가 그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는 약들 그 실데나필 뭐 이런 것들 쓰고 합니다. 34세 여자가 2년 전부터 서서히 발생한 여러 손가락의 통증으로 병원에 왔다. 손가락의 통증. 추운 곳에 노출될 때 손가락의 색깔이 하얗게 변한다. 양손 사진이고 손 사진이다. 대놓고 줬어요. 이거 자강체가 너무 중요해요. 류마티스는. 안티토포 아이소모레이즈 1이다. 오. 디퓨즈 시스템 스클레로시스 2번. 1대1로 매칭이 돼서 풀 수 있어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41세 여자가 손끝 궤양으로 왔다. 레이노드가 있고 음식물을 삼킬 때 어렵다. 스클레로더마. 손과 얼굴은 딱딱하고 몸통은 괜찮다. 몸통은 괜찮으니까 리미티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5번. 손끝 궤양이 있고 손 얼굴 피부가 딱딱하고 누가 봐도 손이 구부리기 힘들고 레이노드 있고 스클레로더마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환자가 마하 레날 페일리어로 왔대요. 스클레로더마 레날 크라이시스. 치료는 AC 이니비터. 5번. 이거 읽으려고 그러는데 SCL 70이 보여버렸네. 손끝 궤양 있고요. 레이노드 있고 손 안면 몸통까지 딱딱하대요. 디퓨즈인데 SCL 70 양성이다. 디퓨즈네. 5번이네요. 디퓨즈 시스템 스크lerosis. 전신경화증이다. 레이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할 거 없네요. 레이노드에 대한 치료는 1번 보온. 손을 한 곳에 노출하면 추운 곳에 노출하면 손가락이 하얗게 되었다, 퍼렇게 되었다, 벌겋게 된다. 레이노드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굳어진다. 이건 그냥 레이노드가 아니라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구나. 의심되는 질환은 2번. 레이노드가 있다. 근데 얼굴과 팔다리 피부가 점점 굳어진다. 스크leroderma 식도 쪽에 질환도 있고, 이 연화곤란도 있고, 호흡기 증상도 있네요. 아이고. 이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옳지. 이거 답이 뭔지, 이거 어떤 약을 쓸 수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피해야 되는 약은 중요하거든요. 베타블로커 피해야 됩니다. 베타블로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모든 질환에서 다 피해야 됩니다. 스클레로더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레이노드 피나미넌. 42세 여자가 레이노드 피나미넌으로 왔다. 근데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손과 얼굴의 피부가 딱딱해진다. 오케이.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 레이노드에 대한 치료는 CCB 2번. 이페드핀.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네이폴드 카필라리 마이크로스코피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뭘 맞추란 얘기가 아니에요. 손이 뻣뻣해지고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손과 얼굴의 피부가 딱딱해지고 폐까지 침범했고 이건 뭐 이미 엄청나게 침범했네요. 시스테믹 스크lero시스한 거 알 수 있어요. 손과 얼굴의 피부가 딱딱해진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디퓨즈랑 리미티드가 있는데 폐를 침범할 때 리미티드는 그냥 폐동맥 압력이 올라가는 쪽이 많고요. 지금 보면 양쪽 가슴에서 크래크 들린다고 하잖아요. 이거 ILD거든요.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 이렇게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 일으키는 쪽은 디퓨즈 쪽이긴 해요. 어쨌든 둘 중에 고르라면 몸통 얘기가 없긴 하지만 디퓨즈 시스템의 스크lero시스가 의심이 되고요. 자가항체 고르라고 하면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1, 다른 말로 하면 SCL 70, 답 5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프라이머리 레이노드인 것 같아요.
45세 남자가 석탄 광부로 일했는데 이런 반복적인 진동 이런 거에 노출되면 잘생긴다고 해요. 적합한 약제는 4번 칼슘 채널 블러커. 35세 여자가 손이 뻣뻣해지고 관절통이 생겼다. 손이 창백해진다. 계단 오를 때 숨차다. 양쪽에서 크랙크랙 들린다. 손사진이다. 손이 딱딱해졌네요. 진단은 2번 전신경화증. 레이노드 하면 전신경화증을 생각하세요. 항상. 아우 레이노드. 그냥 레이노드네요. 21세 여자가 6개월 전부터 추운 곳에 노출되면 손가락이 저렇게 된다. 근데 혈액 검사에서 류마토이드 팩터 ANA, 안티센트로미어 안티바디, 안티토포에스머레이즈 1 다 음성이었다. 일단 레이노드만 있네요. 치료는 뭐 그래도 똑같지 뭐. 3번 이페디피. 뭐 금방 얘기했는데 똑같죠? 문제가? 자가항체만 외우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염증성 근육질환에 더마토마요사이티스, 폴리마요사이티스 있는데 폴리 안 나와요. 나오면 무조건 더마토마요사이티스 나오고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근육이 손상이 오는 거고 자가항체 조원 이런 거 있고요. 피부 증상이 더마토마요사이티스의 피부 증상이 워낙 특징적이어서 그거 보고 그냥 맞추면 됩니다. 프록시말 머슬 위크니스, 팔 위로 들기 어렵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뭐 이런 거 있고요. 이 피부 증상이 정말 특징적입니다. 고트론스 파퓰이랑 이 헬리오트로프 래쉬 이 두 가지가 거의 나옵니다. 고트론스 파퓰이라고 하는 게 이 손등 쪽에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건 뭐 미케닉 샌드라는 건데 중요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헬리오트로프 래쉬라고 하는 눈꺼풀의 보라색 발진 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 외에도 뭐 손톱주의, 모세혈관 확장, V사인, 가슴 쪽에 V사인, 등 쪽에 숄사인 뭐 이런 거 있는데 헬리오트로프 래쉬 아니면 고트론스 파퓰 줄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근육염이기 때문에 검사는 피부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근육이에요. 근육 조직과